도라구에 태워져서 갔더니 일본군 부대더라고. ここの出来事を記憶する朝鮮人たちを一人たりとも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평범한 섬이 지옥이 되어버렸다. 일본, 그들에겐 과거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가슴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픈 상처가 된 섬, 군함도. 그 역사적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 하시마.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위치한 섬입니다. 하시마 탄광이 있던 섬으로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은 무인도입니다. 원래는 바위섬이었지만 1810년경 석탄이 발견되어 간헐적인 채굴이 이루어지다 1890년 미쓰비시사가 경영권을 얻어 본격적으로 석탄 채탄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위섬이었던 하시마는 하시마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 1897년부터 1931년에 걸쳐 6회의 매립이 이루어진 후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으며 섬의 크기는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남북 480m, 동서 160m, 둘레 1200m, 면적 6.5헥타르입니다. 섬의 둘레는 콘크리트 벽으로 덮어져 있어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구조로 되어 거대한 인공섬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1916년에 일본 최초의 고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30호동이 건설되었으며 섬 내에는 병원, 극장, 하시마 정상에 위치한 신사, 수영장, 보육원, 학교 상점 파출소 등의 시설을 갖춘 하나의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1921년에는 나가사키 1위신문이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군함 노사를 닮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하시마는 군함도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죠. 음영 처리된 모습을 보면 모양이 흡사하죠. 이 사진은 1922년 8월 1일 나가사키항에서 촬영된 실제 건조 중인 군함도사의 사진입니다. 군함도는 단순히 군함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군함도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군함도는 지옥섬, 죽음의 섬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 처절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시마 탄광은 깊이가 무려 1km가 넘는 해저 탄광이었습니다. 갱도 깊이가 700m를 넘어가면서 탄층의 경사가 60도에 달하게 됩니다. 가파른 구조 때문에 기계화 채탄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이 직접 채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몫은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작업 환경은 최악이었는데요. 탄광안은 매우 협소하고 지하로 갈수록 지열로 인한 내부 온도의 상승, 최고 45도 육박,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분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폭발성 가스인 메탄가스 증가로 인한 자연 발화, 빈번히 발생, 작업 도중 해수가 갱 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낙반과 갱도가 무너지는 등 최악의 환경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처절한 노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일 12시간에서 16시간의 강도 높은 채굴 작업이 동원되었으며 그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탄광 사고, 영양실조 등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이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1943년에서 45년 사이 약 500에서 8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이곳에 징용되었고 강제노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총 사망자는 1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작성한 사망 기록을 토대로 작성되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그 기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진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강제징용, 조선인 강제연행, 전시노무동원, 강제동원 같은 의미인데요.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1938년 4월에 일본 본토에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합니다.
인력과 물자를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많은 일본인들이 병력으로 동원됐죠. 그러자 일본 국내 노동력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일본 각지의 작업장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본은 그 부족한 노동력을 조선에서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1939년 7월 일본의 국민징용령이 반포되었는데 그해 10월 조선에서는 모집의 형식으로 노무 동원 계획이 실시됩니다. 1940년에는 조선 직업 소개서령이 공포되고 관 알선에 의한 노동력 동원이 시작됩니다. 관의 알선에 의한 노동력 동원이란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자 수를 후생성에 요청하면 후생성은 이를 조선 총독부에, 총독부는 각 도에, 도는 군에, 군은 면에 할당하여 허가받은 모집인이 면사무소 직원, 구장, 경찰, 면 유력자 등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집된 노동자는 주로 일본 본토의 석탄 광산, 금속 광산, 토목 건축, 공장 등에 보내졌습니다. 1941년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무자를 일본 본토 외에 만주, 사할린, 남양군도에 보내 주로 생산 확충 및 국방, 토목 건축업의 요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웁니다.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총독부는 국민 근로보국 협력령을 공포하여 노동력 동원을 본격화합니다. 1942년 3월에는 대규모 국민 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강화된 관할선 방식으로 다수의 조선인들을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동원했습니다. 1943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 내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제 근로보국 운동을 일으킵니다. 학생들은 학교 단위로 학도 근로보국대, 일반인은 마을 단위로 일반 근로보국대를 조직해 하여 이들을 동원합니다. 또 여성들도 1944년 봄부터 여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되며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생 혹은 초등학교 졸업 후 1, 2년 내에 조선 소녀들을 조선이나 일본에 있는 공장에 집단으로 노동을 시킵니다. 1944년 4월에는 긴급 학도 근로동원 방책 요강, 학도 동원 비상조치 요강 등 강요회의 결정에 기초한 학생동원 계획이 수립되었고 초등학교에서 대학, 전문학교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을 군수물자 및 식량 증산, 국방시설 건설 등에 동원합니다. 1944년 2월 8일 총독부는 현원징용 실시를 발표합니다. 현원징용이란 조선 내 공장이나 광산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공장장 이하의 종업원을 전원 징용하여 작업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1944년 8월부터는 일반징용이 시작됩니다. 일반징용이란 일정한 연령대의 남성에게 영장을 발부하여 신체 검사를 한 뒤 노무자로 일본 본토, 조선, 기타 전선으로 보내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집, 관할선, 그리고 징용에 의해 1939년 이후 45년까지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이는 11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44년에 약 38만 명, 1945년에 약 33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석탄 광산, 금속 광산, 토건, 항만 하역, 공장 노동 등에 투입됩니다. 한편 중일전쟁의 확대에 따라 일본군은 전선의 병사들의 정신적인 위안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군 위안소를 설치합니다. 위안소 경영은 민간인 업자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은 위안소를 일일이 감독합니다. 민간 업자들은 일본에선 유곽에 있던 여자들을 전장으로 데리고 갔지만 조선에서는 관청의 관리하에 조선 여성들을 취업 사기, 인신매매, 협박, 폭력 등의 방식으로 끌고 가서 군 위안부로 만듭니다. 언급한 것처럼 군함도는 미쓰비시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전범 기업입니다. 전범 기업, 생소한 단어죠. 전쟁 시 적극적인 군남 물품 제조, 식민지 국민들을 강제징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등 전쟁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성장한 악질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지금도 건재하게 존재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주력 함상 전투기 일명 제로세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설계했습니다. 이곳은 1944년 5월 전남과 충남 출신 13살에서 14살의 소녀 300여 명이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 모티브가 된 그 제로센입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지속하는 동안 미쓰비시 조선소에서는 군함 82척과 어뢰 1만 7천 개가 생산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전함의 자랑 무사시를 비롯해 진주만 기습에 사용된 어뢰도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죠. 나가사키는 전쟁의 주 동력이었던 미쓰비시 군수 사업의 요람이었던 거죠.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만 약 5천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되어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일제 패망 후 강제 해산되었던 미쓰비시가 6.25 전쟁을 계기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박정희 군사정부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국가 사업을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사업,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경인선 전철화 사업, 현 서울 화력발전소인 당인리 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계약을 독차지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1급 전범기업이 1960, 70년대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 역설적입니다. 1963년 당시 약 9,430억 원, 1조 엔의 수준이었던 미쓰비시의 거래량은 크게 증가해 1970년에 4조 엔을 넘어섭니다. 약 3조 7,720억 원입니다. 이는 1960년대 일본의 평균 경제 성장률 10%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다른 일본 기업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성장세였죠. 미쓰비시 그룹은 아직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충남 당진의 당진화력발전소 90호기 터빈 발전 부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쓰비시, 마루베니 컨소시엄 두 곳이 선정됩니다. 다목적 관측 위성인 아리랑 3호는 지난 2012년 미쓰비시 중공업 HEA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지상 123층으로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에는 미쓰비시 엘리베이터가 국내 최초로 더블테크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최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전력 자회사로부터 수주한 가스터빈 프로젝트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죠. 미쓰비시는 2015년 7월 19일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강제 노역을 한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죠. 그러나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조선인의 피로 세워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으로 세계유산 선정. 일본은 하시마 탄광을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선 일본 근대화를 뒷받침할 탄광이라며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고 현지 시간 2015년 7월 5일 독일본 월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인 6만여 명이 강제 동원된 하시마 탄광, 나가사키 조선소 등 7개 시설 포함 그 속에서 벌어졌던 인권 유린, 착취, 폭력, 정신대, 위안부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아닌 정당한 노동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시마섬 등재 전까지 우리나라는 강제징용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운동도 펼쳤죠. 이후 한국과 일본은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서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명시하기로 하고 이들 시설의 유산 등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등재 이후 바로 일본은 강제 노동의 의미는 아니라며 입장을 바꿔서 논란을 일으켰죠. 이것은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의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군함도는 단순히 군함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가길 원치 않은 곳.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하시마 탄광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원폭 피해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시마 탄광으로 강제 동원된 의령 출신자들이 이동했던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는 폭심지에서 4km 반경에 포함되어 피해가 심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귀국 과정. 당시 생존자 43명 중 탄광에서 귀국 조치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생존자는 2~3명 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차비와 배를 구해서 알아서 귀국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와 일본은 아직 과거에 대한 올바른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그냥 과거라고 해서 묻고 갈 순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들의 학교 교육에 그들이 한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는 진실이 되어버리죠.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하겠죠. 우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니다. 정의는 승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의가 되지 못한다. 달빛뮤즈였습니다. 구독 해주실 거죠?